평일 오후 5시 5분 색다른 관점과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북 CBS 사람과 사람. 네, 국회 전직 보좌진이 들려주는 여의도 찐세계 최고의 보좌관 순서네요. 오늘도 고상진 전 보좌관, 최영호 전 비서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 살펴봤던 행정수도 이전 이슈 계속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정부 여당이 부동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꺼내든 카드 아니냐, 뭐 이게 이제 대체적인 분석이었는데 이제 뭐 한두 주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네. 그래서 당초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정치적 득실 계산해봐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뭐 여당과 행정수도 논의 민주당한테 좀 득이 됐습니까? 글쎄요. 처음에 동기가 조금 불손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이제 추이를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당초에는 전국적인 어떤 이슈에 있어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성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 지역에서만 놓고 본다면은 통합당에 지금 민주당이 뒤처지고 있는 여론조사가 복수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부동산 대책 문제 때문에 이슈를 바꾸기 위해서 이것을 화두로 던졌지만 이게 이제 또 다른 부동산의 전월세 문제라든지 각종 이슈들이 또 도드라지면서 결국에는 부동산 이슈 문제를 제대로 전환하지 못한 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만 찬반 양론이 또 펼쳐지면서 결국엔 이제 서울의 여론이 안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민주당이 크게 기대했던 효과는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얻지 듭니다. 못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이슈가 불거질 때만 해도 그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에 폭발력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당도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할 거다 이런 기대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서울 쪽에서는 대놓고 반대 안 했죠. 이제 일부 의원들이 찬성한다 반대한다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당 대표나 이렇게 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대응을 해야죠.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휩쓸려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때 김종인 대표가 던졌어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심판 받아라. 네. 실제로 어쨌든 서울 지역에서의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 이런 네. 지적을 좀 하셨는데 최영호 비서관 보시기 어떠세요? 내년에 서울시장 이제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후년에 대선도 있고 좀 이 이슈가 어떻게 작용할까요? 전망해 보신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이슈가 굉장히 좀 불필요한 이슈예요. 일단은 헌법을 개정할 것이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헌법 개정 얘기를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헌법 개정 안 하고 법률로 할 것이냐? 사실 법률로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뭔 얘기하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지? 왜 이 얘기를 계속하지? 사실 그냥 던져본 건데 굳이 이걸 받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하고 싶다고 한다면 진짜 헌법 개헌을 얘기를 하고 야당에서 이탈표를 10표 정도 뭐 이 20표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200석을 맞출 자신이 있다고 하든지 뭐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뭐 지금 그게 아니고서 뭐 우리가 이렇게 던졌으니 알아서도 해봐라 정도면은 저는 이게 실제적인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고 내년에 만약에 서울시로 국한돼서 만약 서울 부산 정도로 국한돼서 지방선거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표 깎아먹는 일인데 하겠어요? 사실상 이것을 뭐 강행 추진하려고 하는 실질적인 의지도 없을 거다. 예. 네, 그야말로 여론을 좀 돌리기 위한. 뭐 내년에 진짜로 그 말씀대로 이걸 가지고 한번 서울 시민이나 부산 시민에게 한번 심판 받아보겠다. 이게 그러니까 그 국민투표 이전에 한번 단계로서 선거로서 한번 보자. 네. 이거 공약해서 누가 이기는지 보자. 이렇게까지 하면 저는 이해하겠는데 그렇게 안 할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이 뉴스를 그냥 끌고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국회의사당을 뭐 옮기겠다, 본회의장을 아예 세종시에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청와대 일부 집무실도 이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계속해서 어쨌든 이야기는 꺼내고 있는데 뭐 우리 최용호 비서관 말씀은 이렇게 말만 꺼내고 실질적으로 법을 바꾸거나 개헌을 통해서 뭐 실천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좀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이 문제 불거지고 나서 이게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걸 둘러싸고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입장이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먼저 최영호 비서관은 뭐 별 영향이 없다.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수도 이전과 혁신 도시는 구분이 되고
수조 이전은 굉장히 세종시에 국한된 문제다라는 게 제 입장인 거고, 그리고 만약에 수도 이전과 혁신도시를 묶어서 생각해가지고 어떠한 전폭적인 아니면 뭐 이제 그 기관들이 이제 세종시뿐만 아니라 그 지역 외 지역까지 막 이전되는 게 막 말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혁신도시 10년 됐어요. 사실은 기관이 대부분 이전을 했어요. 공공기관 중요한 기관들 대부분 이전했는데 지역 인구가 늘어났나요? 줄었어요. 그럼 전라북도 인구 늘었나요? 줄었어요. 그럼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방 소멸이랄지 우리 지방의 어떤 세가 점점 약해진다는 거, 인구가 줄고 소득이 준다는 것과 혁신도시가 온다는 건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어 보여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큰 영향은 네. 없을 거다. 그리고 수도 네. 서울도 수도 이전이 된다 하더라도 서울은 경제 중심, 문화 중심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거기가 뭐 수도 이전이 되고 공공기관이 되고 빠져나온다고 해서 서울 자체가 인구가 줄고 서울 자체의 영향력이 줄고 그건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고상진 보좌관은 만약에 이게 실현이 된다면 전라북도가 세종시 배후도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물론입니다. 강조하신 것 저는 같아요. 네. 이 접근성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저는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국민들 정서라든지 어떤 감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수도권 인근에 입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큰 어떤 메리트가 주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하게 효과는 기대할 수 있고 그럼요. 거기에 따라서 전북이 조금 더 배후도시로서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럼요. 좀 개입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나서야죠. 하면- 적극적으로. 한다면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 이 전라북도의 북부 지역이 지금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익산을 중심으로 세종시까지 직선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한다든지, 그래서 좀 더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베드타운 정도를 조성할 수 있는, 그게 하나의 가장 가까운 전략적 접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항상 또 있는 거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칫 또 익산 인구라든지 지역 인구가 오히려 누락되는 그럴 그런 이유가 일들이 있더라고요. 큰 그런 메리트가 없어요. 세종으로까지 비싸게 자기가 그 정도는 거주를 이전할 음. 정도로 충분히 저는 아니다. 네.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뭐 최용호 비서관 혹시 뭐 전라북도가 지금 논의 과정 중에서 뭐 이게 세종시 이전도 그렇고요. 행정수도 이전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논의와 관련해서 전라북도의 전략이랄까?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제가 혁신도시가 이제 좀 뭐 별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긴 했는데 뭐 아주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지금 공공기관 이전 뭐 혁신도시 시즌 2라고 했을 때 지금 전라북도가 집중을 해야 될 거는 사실은 금융중심지에 대한 기대예요. 만약에 여기서 정말로 영향력이 있고 정부의 정말 그 전라북도의 의지를 표명한다고 한다면 사실 산업은행하고 수출입은행이 이쪽으로 와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전 대부분의 기관들은 솔직히 좀 영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음. 그 정도 기관들이 전라북도 이전까지 온다고 한다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여기에 금융산업이 안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와야 된다. 오면 좋겠죠. 네,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정도 영향력은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 정치적인요. 혹시 저는 뭐 행정과 경제는 둘로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 수도가 세종시에 내려오고 또 혁신도시가 또 2차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실현이 된다면은 전 충분히 그런 경제적인 어떤 효과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우리 전라북도에 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네. 사실은 1차 공공기관 이전, 그러니까 혁신도시 건설 문제가 저는 좀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그런 결과적인 그 모순이 좀 있다.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데 혁신도시가 이전이 됐거든요. 공공기관 이전이 됐는데 사실 울산 같은 곳에 이전한 공공기관들 때문에 울산 지역의 가구당 평균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네. 참 역설적이잖아요, 이게.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추진됐던 혁신도시가 오히려 지역의 경제적인 수준을 더 낮췄다라는, 이거는 우리가 우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실패적인 사례들을 반면 교사 삼아 가지고 네. 우리 전라북도는 과거에 어떤 광역시와 또 도가 두 군데씩 가져갔던 데를 뛰어넘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뭐 평가하는 여러 가지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방 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네. 그
속도를 완화시키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고 네. 하는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나눠보죠. 윤준병 의원이 실검에 오르내리더라고요. 윤준병 의원이면 우리 고상진 보좌관께서는 좀 관심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관련 논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워낙에 전국적인 인물이 되셔가지고 네. 지금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시잖아요. 이전에도 뭐 몇 차례 그런 구설을 타셨는데 조금 저는 이게 미리 예견됐던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지 많은 나무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래서 바람 잘 날이 없을 앞으로도 나날이 계속될 것이다. 네. 그 또 저간에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180명에 가까운 당선자를 낼 정도로 민주당이 충분한 인사의 검증이 없었다. 그럼 뭐냐면 우리 윤준병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공직자로서 또 거의 대부분을 고위공직자로서 생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정확한 월세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다 보니까 그냥 당위적 측면에서 선진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를 비교를 해서 뭐 월세로 가는 게 정상적인 추세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당위적 어떤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전세제도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그렇죠. 특수한 예, 제도이고 예. 이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올 것이다. 네. 그것 자체가 나쁜 건 근데 아니다. 그거- 이런 발언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진단을 잘못하신 거예요. 사실은 대다수의 많은 이제 가구들이 그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네. 전세를 안고 집을 사기 때문에 그 전세금을 다 갚을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전세에 있는 사람들이 월세로 이렇게 전환될 확률도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어떤 실태 조사부터 하시고 나서 네. 그 월세에 대한 선호라든지 전세에 대한 어떤 부당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네. 좀 더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그런 인식 수준에서 뭔가 좀 한마디 하고 싶어서 지금 하신 거 네. 아닌가. 일단 윤준병 의원의 발언 논란의 이제 전후 상황들을 살펴보고 나서 윤준병 의원에 대한 평가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 정부가 먼저 이제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 부분의 개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야당에서 이제 그 반대하는 이런 입장을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윤준병 의원의 발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부터 차례로 좀 짚어보죠.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 내용 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최용호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번에 했던 법안들이 많이 있어요. 뭐 세금 관련 법안도 있고 뭐가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인 거죠. 거기에서 기존에 이제 그 주택 계약 갱신 청구권 해가지고 이제 흔히 그냥 그 몇 년이 보호되냐. 몇 년 전에 한 90년쯤에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거예요. 네. 처음 법이 생겼을 때 1년.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 1년은 살 수 있어. 뭐 집중이 나가다가 못해였는데 2년으로 늘어났다가 지금 이게 4년으로 된 거죠. 이번에 추가로 4년으로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임대차 상한금을 5%로 제한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야 또 계속 할 거 재계약할 거면 뭐 얼마 올려 이걸 못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고 5% 그래야만 5%가 가능한 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어떻게 새 임대인에 대한 규제인데 이게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의 문제여서 이게 이제 윤희숙 의원이 이제 그 미래통합당의 윤희숙 의원이 발언이 화제가 됐죠. 거기서 네.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본인은 자, 이 제도가 만약 니네들 목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 거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세에서 월세도 전환이 될 수도 있고 향후에 물량을 구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그 축조심의나 어떠한 심의 과정을 생략하고 반대 의견이나 우리가 어떠한 정반합의 원칙에 의해서 반대 의견이 없이 들어갔을 경우에 이런 부작용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정도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옳다 그르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유인식 의원의 핵심적인 주장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와 관련해서 이거 시장에 맡겨두는 게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서 2년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그리고 또 인상률도 5% 안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게 오히려 전세 시장 자체를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집주인들로 하여금 전세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이 전세 못 살게 되는 결국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했어요. 아니요, 윤희숙 의원이. 아니요. 제가 제 생각에는 그 비판의 근저는
반대 의견도 듣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세워야 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한 그 비판의 어떠한 중심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처리 과정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제가 볼 땐 과정이 문제였다라는 지적이었어요. 이런 의견도 충분히 제시가 될 수 있고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안 된 채도 통과됐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화제성이 있다 보니까 이 화제성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 이제 글을 달았던 거죠. 그 중에 윤준병 의원이 있었던 거고, 저는 이제 여기서 좀 재밌었던 거는 네. 윤준병 의원 페북이 그렇게 대단한 페북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떠한 뭐 인플루언서 같이 굉장히 남들이 주목받지 않는 페북이에요. 네. 그분이 뭘 쓰든 그냥 한 10명 정도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페북인 건데 지금과 같이 폭발력 있는 화제를 가진 페이스북에서 얘기 쓴 거예요. 만약에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과 같이 주목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 민주당 의원도 이 정도 생각하는구나.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댓글 또 이거 뭐 오늘 라디오 때문이 아니라 네. 너무 재밌어서 한번 읽어봤어요. 저분들이 지금 여기에 왜 분노를 하고 어떤 댓글을 다는지. 근데 윤준병 의원이 실수를 한 대목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월세 세입자들에 대한 이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집을 처음 구할 때 저는 월세 살지 뭐. 저는 3천에 30짜리 살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3천에 30짜리를 구하냐고. 네. 이건 전세도 6, 7천을 구하면 그 목돈이 나중에 돌아오는 건데 왜 30씩을 버리냐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전세와 월세 생각하는 사이에 서민들의 생각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전세가 훨씬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데 네. 이분은 약간 비아냥까지 됐어요. 뭐라고 비아냥을 됐냐면은 10억짜리 전세 제가 주택을 구매하면서 5억을 보증금을 내면 5억을 대출하면은 이것도 월세 사는 거다. 은행에 월세 내는 거다. 이 사람도 네. 월세 세입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전혀 어떤 보면 진짜 서민이 월세를 내는 데에 대한 어떠한 그 심정적인 그 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네. 거예요. 실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엄정한 평가 그걸 두고 찬반 양론이 붙기보다는 이 전세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전세 물론 이자가 나옵니다만 전세는 자기 돈이 그래도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월세는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전세와 월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달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뭐 집 산 것도 대출 받았으면 이거 월세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그분 보니까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이제 전세를 해도 돈을 기회비용이라는 게 이자 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죠, 그렇죠. 1억짜리를 네. 내가 만약 전세를 냈으면 1억에 대한 이자를 내니까 전세도 월세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거고 넌 어차피 이자 비용을 내니까 그것도 월세를 내는 거다라는 취지의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서민의 입장에서는 제가 5천에 50짜리 또 그 다음에 살았어요. 5천에 50짜리 살았는데 제가 전세도 해달라고 8천, 9천 해달라고 하니까 싫대요. 저 집주인이. 그래서 50짜리를 했는데 그때 어떠한 이자 비용을 생각해 보면은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 근데 또 반면에 이것을 좀 냉정하게 짚어볼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해당 법안이 시행이 될 경우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전세를 끼고 그 전세 자금을 갖고 주택을 구매해서 이 다주택을 통한 수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유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집값 안정, 매매값을 안정시키는 이런 효과를 얻겠다. 이런 것들도 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최 변호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미래통합당 윤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정책이 시행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하고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그렇죠. 부정적인 부정적인 효과가 효과를 있었으니 어떻게 네. 이것을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하고 이제 아쉬운 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꾸 이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를 어떤 기대 효과를 좀 내세우고 그걸 적극적으로 설파하셔야 되는데 소속 의원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상한 발언을 이상한 네. 발언을 함으로써 본질이 지금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여론은 더 악화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갭 투자의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나 줄어들 것인지 또 그 네. 나온 매물들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전에 축적된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걸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은 좀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거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효과도 또 기대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유성엽 전 의원은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일관적인 입장을 제시하시더라고요.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러면 그래 그건 해결된다. 네, 그건 네. 시장 논리니까요. 네. 네. 같은 생각이세요? 근데 일각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지금 이미 주택 보급량 이 부분들은 110% 이상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공급을 무조건 늘린다고 능사가 아니고 공급 늘리면 결국 그게 투기 수요로 지금 돌아가는 것이 그 구조적인 문제가 핵심 아니냐 이런 지적도 그리고 나오거든요. 이제 원론적으로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보완적으로는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분양원가 공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완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지 않고 대증적인 요법으로만 자꾸 정부가 툭툭 던지는 것이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더 저하시킨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서 성공한 정부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 아니에요. 보이는데 이명박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는 오히려 서울집 값을 네. 이게 지금 요새 음. 분석 기사예요. 서울집 값은 네. 내려가거나 지방집 값이 올라가거나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과 같이 강남 주택이 거대하게 했던 때는 음, 두 번째죠. 노무현 정부와 그러면 문재인 정부.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주택정책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제한 자체를 규제나 제한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공급을 맡겨주는 좀 이런 우리나라가 정책들을 아주 최소화하진 않았어요. 그냥 음, 그전 정책을 유지하고 음, 세제를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재개발을 좀 계속 어느 정도 허용하는 입장이었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그게 강력한 규제예요. 이미 규제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니 그러면 왜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되던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갖고 문제가 되는 겁니까? 저는 여기에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음, 그래서 뭐 하나 때문에 뭐 어떻게 됐다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왜 이렇게 저도 2017년도 초반에 음. 막 집값이 그게 문재인 정부가 당선되기 전이었어요. 집값이 네. 막 꿈틀꿈틀 되는데 막 그 SNS 상 보면 막 집값이 오르네 막 이런 얘기가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럴까?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건가? 음, 굉장히 궁금하게 바라봤었는데 사실 쭉 올라가더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여러 가지 뭐 거기 그 초기 원인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중후기 원인은 알겠어요. 지금 보면은 제 친구들 만나면요. 2030 친구, 후배, 선배 말할 거 없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은 집 얘기밖에 안 해요. 술자리에서. 네. 저 같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그냥 뭐 5억이네, 10억이네 그러고 있으면 웃다 말아요. 근데 네. 그 사람들은 그게 지금 자기가 손에 쥔 현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그 얘기만 해요. 지금 2030까지 사실은 그 사람들은 저와 같았던 생각이었거든요.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그분들은 집을 왜 사냐, 난 전세 살겠다, 월세 살겠다 했던 사람들이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 정부 이후에는 모두가 이 집값 판에 투기 판에 같이 네. 승선한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네. 늘어났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지 그 부분을 한번 우리 두 분의 아니요, 비전문가라 걱정하지 않습니다. 좀 평가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봐저간 오늘의 행정수도 이전 논란 그리고 윤준명 의원 발언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